애가 곧 초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애 교육이나 장래 생각해서 학군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마침 그런 돈이 생겼으니 그 돈을 좀 보태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내 아버지 목숨값 그 돈 5억을 몽땅 받아갈 생각을 하니? 그렇게 며칠씩이나 뜸을 들였던 거야? 허이고. 그동안 형수가 엄마한테 받아간 게 얼만데 보험금 있다고 하니까 뻔질나게 드나들어? 형네 줄 바에는 그 돈 내가 받아서 엄마 소원대로 독립도 하고 신부감도 데려오는 게 낫지. 둘 다 아주 꼴도 보기 싫다. 나는 니들 의견을 받아줄 생각이 없어. 돈 받아가고 싶은 자식들은 잘 들어라. 나도 죽고 나면 결국 그 돈은 자식들인 너희들한테 물려가게 될 돈인데 지금 당장 그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 돈 주는 대신 조건을 걸겠다. 그대로 할 수 있다 싶은 녀석은 나서면 되고 자신이 없으면 그 돈 못 받는 거다. 이 짧은 대화만 들어도 많은 것들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 보험금을 탐내는 두 아들과 오늘의 주인공에게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그들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60대 후반 박수임 씨는 앞서 들으셨다시피 아들만 둘을 뒀습니다. 아들 귀한 집에 시집와 시집 오자마자 아들 둘을 연이어 낳았으니 시부모도 수임 씨에게 고맙다 소리를 많이 했고 남편도 아들 노릇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했답니다. 시댁에서만 수임 씨 아들들이 귀한 손주였던 건 아닙니다. 수임 씨네 친정에서는 수임 씨 아들들이 첫 손주였죠. 그러니 수임 씨 두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양가 조부모들의 사랑을 넘치게 받으며 자랐습니다. 수임 씨 부부 능력만으로는 해주지 못했을 것들도 많이 해줄 수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덕분에 아들들이 좋은 혜택 받으며 누릴 수 있는 것에 수임 씨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둘 잘 키워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고 큰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회사 좀 다니다가 결혼하면서 분가에 나갔는데 둘째 아들은 아직도 수임 씨 부부 집에서 수임 씨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40이나 된 아들이 그러고 있으니 수임 씨는 둘째 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그러고 혼자 있는 것도 속이 상하는데 직장이라고 어디 한 군데 진득이 붙어 다니질 못하고 걸핏하면 좀 다니다 때려치기를 반복하더니 이제는 아예 직장 구할 생각도 안 하고 한량처럼 집에서 놀고 먹으며 정 급하면 한 번씩 아르바이트나 다니며 사는 겁니다. 품에서 키울 만큼 키워서 내려놓은 지가 언젠데 둘째 아들 덕분에 수임 씨는 캥거루 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혼이야 지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나이를 그만큼이나 먹었는데도 독립할 생각을 하지 않는 둘째 아들이 수임 씨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넌 언제까지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며 여기서 살 작정이냐? 결혼을 하는 게 아니어도 독립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다. 내 나이가 벌써 40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요? 독립은 아무나 해요? 내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난 그럴 돈 있어도 엄마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천년만년 살 건데요? 뭐 이놈아? 천년만년? 엄마가 이 나이에 내 밥 해먹이고 있는 게 말이 되니? 난 엄마 밥 먹을 수 있어서 엄마 아버지 집에 사는 게 좋은 건데 왜 그래요? 언제는 나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시더니 우리 엄마 변하셨네 변하셨어. 으이구, 대체 언제 정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먹는 거 무서워진 지 오래됐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수임 씨는 뺀질거리며 능청을 부리는 둘째 아들이 이제 더 이상 귀엽지 않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둘째 아들이 그러고 나오면 수임 씨도 따라 웃으며 철없는 아들 귀엽다 여겨야지 어쩌겠나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아들이 귀엽지도 않고 능청 부리며 웃는 아들 얼굴을 보면 따라서 웃음이 지어지기는커녕 손부터 올라가 등짝이라도 한 대 쳐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놀고 먹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다 수임 씨 부부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가 벌어 지가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라면 당장 나가 뭐라도 해서 돈 벌 궁리를 할 텐데 믿는 구석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지 맘에 안 들거나 힘들다 싶으면 그냥 그만둬 버리는 거였습니다. 수임 씨 부부도 처음부터 그런 둘째 아들을 두고 봤던 건 아니었습니다. 막내라고 오냐오냐 하며 다 큰 자식 뒤치다꺼리 해줄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두고 나올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 회사는 저랑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선배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죠. 아무래도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애초에 목표로 하던 회사에 다시 도전해 볼래요. 내 구미에 딱 맞는 회사가 어디 있겠니? 그래도 좀 더 다녀보지 그래. 적응하면 장점도 보이지 않겠어? 1년도 채 안 다녀보고 그런 소리를 하니? 회사가 무슨 동네 밥집도 아니고 들어갔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쉽게 나오는 법이 어디 있어. 그래도 3년은 다녀봐야지. 여긴 더 다녀봐야 답이 없어요. 시간만 아까운 거죠. 빨리 나와서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따든지 할게요. 그때도 수임 씨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내심 못마땅했지만 회사 그만두고 나오면 자격증도 따고 그러면서 원래부터 목표로 하던 회사에 다시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니 그렇게 믿고 응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둘째 아들은 자기가 가고 싶다던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회사 또 다른 회사 그렇게 회사만 자꾸 옮겨 다닌 겁니다. 그러더니 이젠 더 옮겨 다닐 곳이 없는 것인지 받아주는 곳이 없는 것인지 그냥 저렇게 방구석에 눌러 앉아 버린 거죠. 수임 씨는 물론이고 수임 씨 남편도 그런 둘째 아들을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며 어떻게든 제 역할 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수임 씨 부부의 말을 잘 듣는 어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 말 듣지도 않고 제 멋대로 하고 살면서도 여전히 부모 집에 방 하나 차지하고 앉아서 꾸역꾸역 부모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있으니 둘째 아들은 수임 씨 부부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지 오래인 거죠. 그렇다고 뭐 큰아들은 수임 씨 부부 속 썩일 일 없이 잘 살고 있느냐 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저렇게 속을 썩이고 있었으니 그래도 회사 착실하게 잘 다니고 때 놓치지 않고 결혼해 살고 있는 큰아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역시 형은 형이다. 장남은 장남이네 하면서 흐뭇해했었죠. 그러나 큰아들도 수임 씨 부부에게서 완전히 독립을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큰아들은 수임 씨 부부에게 그랬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결혼할 수 있게 신혼집 마련할 돈만 좀 해주세요. 회사 생활이라고 해봐야 몇 년 하지도 못했으니 모아놓은 돈으로는 어림도 없고 대출도 조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신혼집 장만한다고 대출 받아 평생 그 빚 갚으며 어떻게 살아요? 왜 못 살아? 다들 그러고 살아.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걸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어디서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냐?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가 무슨 대단한 부잣집도 아니고 아들 결혼한다고 신혼집 턱턱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건 너도 알잖니? 그래도 여유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신데 도와주세요. 처음 시작할 때 자리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그 뒤로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일구며 살게요. 빚만 잔뜩 안고 시작하면 힘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래요. 큰아들이 신혼집 장만할 돈을 보태달라고 나섰을 때 수임 씨와 남편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수임 씨 남편은 큰아들이 했던 말이 목에 탁 걸리는 것인지 입맛도 영 없어 하며 고민을 했죠. 수임 씨 또한 남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형편도 형편이고 그게 진정으로 자식 위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수임 씨네 형편보다 좋은 것들을 누리며 자랐던 아들이 그런 것들에 익숙해진 건 아닌지 걱정도 됐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도와줄 수만은 없는 것이니 뭐가 맞는지 쉽게 답을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수임 씨 부부는 큰아들이 희망찬 새 출발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신혼집 장만할 돈을 보태주기로 했고 그때 큰아들은 몹시 기뻐하며 감사하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저 정말 잘 살게요. 엄마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으니 힘이 나요. 쉽게 해준 게 아니니 그 마음 잊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희들 벌이에 맞게 계획 세워서 살아보렴. 그런 재미가 또 있는 거야. 열심히 해야지 그럼. 그 약속 믿고 해주는 거니까 지켜볼 테다. 그러나 큰아들의 그럼 다짐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신혼집만 해주면 날개를 달고 살 것처럼 굴더니 결혼 후에도 아쉬운 소리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며느리와 맞벌이를 하면서도 대체 뭘 하는데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인지 큰아들의 지출 내역을 한번 보고 싶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걸핏하면 돈 없다 소리를 하는 통에 수임 씨는 그 소리 듣기 싫어 큰아들 며느리한테 오는 전화도 받기 싫을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전에는 수임 씨가 더러 아들 내외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하니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요즘은 특별한 용건이 있지 않으면 수임 씨가 먼저 전화 거는 일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들 아쉬울 때면 꼭 전화를 걸어오니 그 전화가 뭐가 반갑겠냔 말입니다. 식구 누구 생일이라거나 명절이 되어 모처럼 다 같이 모이는 날에도 꼭 마지막에는 돈 없다, 힘들다 소리를 했으니 큰아들 며느리가 오기로 되어 있는 날은 수임 씨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날이었던 거죠. 그나마 손주가 태어나고 그 손주 자라는 거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손주 어릴 적에는 수임 씨가 손주 생각해서 큰아들네 살림에 조금씩 보태주기도 했었습니다. 수임 씨도 자식을 키워봤으니 자식 밑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잘 알고 있었고 손주 예쁘다는 생각에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손주도 많이 자라 유치원에 다니는데 수임 씨는 손주 녀석이 예뻐서 손주 보는 맛에 큰아들 내외의 돈 타령을 참아주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한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주영아, 할머니께 가서 인사해야지. 할머니 주영이 왔어요 해. 얼른. 할머니, 주영이 왔어요. 어이구 그래. 우리 주영이 요즘엔 유치원에서 뭘 배우니? 할미한테 또 보여줄 거 없어? 주영아, 할머니 주영이 유치원에서 캠프 가요. 용돈 좀 주세요. 해봐. 주영이 캠프 가니? 어디로? 스키 캠프를 곤지암으로 간다는데 사실 전 아직 보낼지 말지 결정 못했어요. 돈을 꽤 많이 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주영아, 할머니, 주영이 스키 타고 싶어요. 해봐. 그만해라. 주영이가 유치원 들어간 지가 언젠데. 지가 하고 싶은 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3살짜리한테 하듯이 그런 걸 왜 시켜? 너는 애한테 그런 걸 시키고 싶니? 수임 씨가 손주를 예뻐하니 이제는 그 손주를 앞세워 용돈 받아갈 궁리만 하는 아들 내외 때문에 손주 보는 것도 전처럼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겁니다. 무슨 돈 받아갈 생각에 혈안이 된 것 마냥 손주 붙들고 용돈이 어쩌고 돈이 어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도 수임 씨는 영 못마땅했습니다. 손주마저 순수하게 반길 수가 없으니 수임 씨는 딱히 재밌다 싶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이러다 우울증 같은 게 오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툴툴거리는 수임 씨 말을 받아주는 남편이 있으니 우울할 일은 없고 그러니 우울증 같은 것에도 걸리지는 않겠네 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런 수임 씨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늘 옆에서 수임 씨 말을 받아주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만 겁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데 수임 씨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실까지 들어갔으나 그 수술실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수임 씨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죽으며 수임 씨에게 남긴 것은 5억이라는 돈이었는데 그건 남편의 보험금과 상대방 운전자에게 받은 피해보상금을 합한 돈으로 말하자면 수임 씨 남편의 목숨 값이었던 겁니다. 5억이라는 돈이 한 번도 수임 씨 통장에 들어앉아 있었던 적이 없으니 그 돈은 수임 씨에게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억이라는 단위의 동그라미가 몇 개나 붙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수임 씨였지만 제 아무리 큰 돈이라고 해도 남편 목숨보다 귀할 수는 없으니 수임 씨는 그 큰 돈이 생긴 것이 좋은 것도 없었고 그 돈을 생각하면 아깝게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만 나니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상대 운전자 잘못으로 그것도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때문에 억울하게 일찍 하늘나라로 간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임 씨에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도 한참 동안 수임 씨는 그렇게 아무것도 하기도 싫었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수임 씨가 걱정이 됐는지 큰아들 내외가 수임 씨를 부쩍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임 씨를 걱정해서 이렇게 찾아오나 싶었지만 큰아들 내외가 전에 없이 자주 오더니 몇 번이나 뭔가 머뭇거리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서 온 거야? 할 말이 있으면 해라. 그렇게 머뭇거리지만 말고 말이야. 할 말은요, 뭐, 아니에요. 그냥 엄마 괜찮으신가 해서 왔어요. 식사는 좀 하세요? 기운 없어도 잘 드셔야죠. 그래, 고맙구나.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정말 별일 없는 거야? 수임 씨가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별 얘기 없이 수임 씨 건강 챙기는 소리만 하길래 수임 씨는 그런 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역시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임 씨 큰아들 며느리는 수임 씨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할 작정으로 그렇게 수임 씨 곁을 맴돌았던 거였습니다. 그랬음에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 건 아들 내외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수임 씨 큰아들 며느리는 간 크게도 수임 씨 남편, 그러니까 지들 아버지 목숨 값으로 받은 5억을 내놓으라 소리를 수임 씨에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뭐야,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게로구나? 지금 어디서 그 돈 5억 달러 소리를 하는 게야? 애가 곧 초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애 교육이나 장래 생각해서 학군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마침 그런 돈이 생겼으니 그 돈을 좀 보태주세요. 내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했지. 분명 무슨 할 얘기가 있다 싶었다고?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내 아버지 목숨값 그 돈 5억을 몽땅 받아갈 생각을 하니 그렇게 며칠씩이나 뜸을 들였던 거야. 엄마, 그 돈 그렇게 통장에 넣어두시면 뭐해요? 뭐라도 필요한 곳에 잘 쓰면 좋은 거죠. 그러니 저희 이사하게 그 돈 보태주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버지 장례 치른 지 며칠이나 됐다고? 나는 아직 내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데 아들이란 놈은 아버지 목숨 값으로 받은 돈으로 지들 집 이사할 궁리나 하고 있다는 거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수임 씨는 뭐라 할 말이 없게 한스러웠고 큰아들에게도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며 그 돈 그렇게 쓸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 며느리는 수임 씨가 그 돈 보태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합가해서 모시고 살겠다 소리까지 하며 계속해서 그 돈 5억 보태 이사 가겠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수임 씨는 큰아들이 뭐라고 해도 그 돈 내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뭐라고 하든 전혀 동요가 없자 손주 이름을 들먹이며 수임 씨를 살살 구슬리려고 하는 겁니다. 수임 씨는 그것이 손주를 인질로 삼은 아들 내외가 수임 씨를 향해 퍼붓는 공격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 오빠네도 조카 초등학교 보내면서
학군 좋기로 유명한 동네로 이사 간 거 아시죠? 주영이가 그 집에 놀러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오빠네 조카도 엄청 따르고요. 맞아요, 엄마. 그 동네로 이사만 가면 주영이한테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애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사 가고 싶죠. 큰아들 며느리는 수임 씨가 들은 척도 안 하는데도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수임 씨는 계속 모른 척만 했습니다. 큰아들이 계속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집에 있던 둘째 아들이 참다 안 되겠는지 수임 씨 방으로 건너와 큰아들 내외에게 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형이랑 형수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소리를 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소리를 꽥 지르더니 자리 잡고 앉아 그때부터 물 만난 고기처럼 큰아들 내외에게 가르치듯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형수가 엄마한테 받아간 게 얼만데 보험금 있다고 하니까 뻔질나게 드나들다가 결국 그 돈 달라 소리를 하는 거야? 형네가 왜 그 돈을 탐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이사하겠다고 그 돈 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저 철없다고 여겼던 둘째가 이렇게 수임 씨 편을 들어주니 수임 씨는 속이 시원한 한편 미심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네 줄 거면 그 돈 내가 받아서 엄마 소원대로 독립도 하고 신부감도 데려오는 게 낫지. 수임 씨는 둘째 아들의 찰떡선이 없는 소리에 또 한 번 기가 찼습니다. 큰아들 며느리에게 입바른 소리를 좀 하는가 싶었더니 둘째 아들 역시 결국은 염치 없는 큰아들 며느리를 발판 삼아 지 속 챙기려고 하는 거였죠. 사는 집 있는 형 집 해줄 바에는 지가 그 돈으로 지 집 얻어 독립하겠다니 참 그건 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말입니다. 수임 씨는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간에 되도 않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으니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떻게 아들이라고 둘 있는 게 다 저 모양인가 싶어 살아온 삶의 회의가 들 지경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러고 나오니 큰아들이라고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겠는가 말입니다. 뭐야?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너 같은 놈한테 누가 시집 오겠다고 하냐? 그럴 자격도 안 되는 놈이 집만 하나 꿰차고 있으면 다 되는 건 줄 알아? 너는 그럴 자격도 없어. 큰아들은 그렇게 둘째 아들을 무시하며 자존심을 긁어댔고 그러니 자존심 잔뜩 상한 둘째 아들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태까지 집에서 엄마 아빠 모신 게 누군데 엄마 아빠한테 못 받아갈 궁리만 하는 형이야말로 무슨 자격으로 그 돈 탐내는 거야? 그 돈은 지금껏 엄마 아빠 모신 공이 있는 나한테 더 지분이 있는 거야. 똑바로 알라고.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래? 엄마 아버지가 너 때문에 속상해 하셨던 게 얼만데 내가 그런 소리를 하니? 양심이 있어야지. 형제간의 소리를 지르며 서로를 공격하는 말들을 주고받고 있으니 치고받고 싸우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꼴까지 봤다가는 수임 씨 머리가 터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임 씨가 나서서 두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첫째, 너는 지금까지 받아간 게 모자라서 아버지 장례 치르자마자 돈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리고 둘째, 내가 우리를 모시고 살긴 뭘 모시고 살아? 이 집에 얹혀 사는 너한테 삼시세끼 밥까지 해다 바친 게 나인데 내가 너 모시고 산 거 아니냐? 둘 다 꼴 보기 싫으니 더 이상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나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자식들 다 쫓아내고 혼자 방에 누워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남편 생각이 제일 많이 났지만 어이없고 허무하다 생각만 하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기에 이 사태를 어쩌면 좋을지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겁니다. 마음의 정리를 끝내고 뭔가 결심을 한 수임 씨는 큰아들 며느리 둘째 아들 다 불러 앉혀놓고 선언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돈 받아가고 싶은 자식들은 잘 들어라. 나도 죽고 나면 결국 그 돈은 자식들인 너희들한테 물려가게 될 돈인데 지금 당장 그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 돈 주는 대신 조건을 걸겠다. 수임 씨가 몇 날 며칠 머리 싸매고 누워 고민하고 생각해낸 조건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로 학군 좋은 동네로 이사를 하든 독립할 새 집을 구하든
큰아들, 둘째 아들 누구라도 그 돈으로 집을 사게 되면 그 집 명의는 무조건 내 명의로 하거라. 그리고 그 큰 돈을 다 주고 나면 나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 매달 용돈으로 3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야 한다. 내 엄마 잘 살아있는지 일주일에 2번 10분 이상 통화하며 안부 묻고 근황 알려야 하고, 나중에라도 액수를 떠나 돈을 빌려달라거나 아쉬운 소리를 할 경우에는 내 명의로 산 그 집은 바로 몰수할 거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 하는 순간 집 비우고 나가야 할 거야. 아니,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조건을 걸어도 말이 되게 걸으셔야죠. 아직 안 끝났으니 다 듣기나 하거라.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병간호를 해야 하고, 한 달에 2번 직접 차린 밥상에 나를 초대할 것. 그것과 별개로 한 달에 1번 내 집에 찾아오거나 밖에서 외식 자리 준비해둬라. 1년에 1번 나와 함께 여행을 가고 그 비용도 전액 부담할 것. 알겠니? 여기 이 조항들 적어 놓은 것이니 한 장씩 가져가서 읽어보면 될 거다. 수임 씨가 이러한 조건들을 두 아들 앞에 내어놓으니 침묵만이 이어졌습니다. 큰아들은 며느리와 눈을 맞추며 지들끼리 무슨 의견 교환을 하는 것 같았으나 표정이 좋지 않았고, 둘째 아들 역시 한숨만 푹푹 쉬며 괜히 먼 산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들들의 그런 모습을 수임 씨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수임 씨는 이런 조건들을 포함한 항목들을 작성하며 안 될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작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간에 해낸다고 할 수 없을 조건이라 생각하고 만든 것이었죠. 그러니 애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할 아들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그런 조건들을 제시한 것이긴 했지만, 막상 바로 그러겠다고 나서는 놈이 없으니 조금 허탈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수임 씨 주변에도 그런 조항들을 넣은 부담부 증여계약서, 쉽게 말해 효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 항목으로 넣어놓은 것들을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챙겨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수임 씨는 그렇게 조건 정해놓고 계약 관계가 되어 받는 것도 받으면 좋은 것인가? 저걸 효도하고 할 수 있나? 나는 그렇게까지 해서 자식들한테 효도 받고 싶은 생각 없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나서는 아들이 없는 것을 두고 다소간의 서운한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보니 수임 씨도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것이 그리 싫지 않을 수도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역시 유쾌한 기분은 아닌 겁니다. 어쩌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인가, 더욱 씁쓸해질 뿐이었습니다. 하여간 두 놈 중 한 놈도 선뜻 그 조건 받겠다 소리를 안 하고, 아니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으니 침묵을 깬 건 수임 씨였습니다. 당장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 생각할 시간을 주마. 해낼 자신이 있으면 말미 안에 하겠다고 나서라. 엄마,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조건 걸어놓고 증연히 그런 것 한다는 거 저도 알지만, 그래도 저희랑 상의도 좀 하시고 서로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그러는 게 좋잖아요. 그건 형 말이 맞죠, 엄마. 이런 것도 결국에는 엄마한테 잘하라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생각도 반영을 해주셔야죠. 모처럼 둘이서 마음이 맞는 모양이구나. 그렇지만 니들 의견을 받아줄 생각이 없어. 타협은 없다. 그럴 거였으면 이런 조항들을 만들지도 않았겠지. 나는 더 할 말 없으니 그렇게 알고 돌아가. 엄마, 그러지 마시고 저희들이 조항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엄마가 주신 것 토대로 서로 조금 더 잘 지킬 수 있는 쪽으로 말이에요. 그럼 되겠네. 엄마, 형이랑 제가 상의해서 그렇게 할게요. 엄마 맘에도 들도록 만들어 볼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다시 얘기해요. 너희들 지금 나랑 흥정이라도 하려는 거냐?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내 제안은 거기 다 적혀 있으니 그대로 할 수 있다 싶은 녀석은 나서면 되고, 자신이 없으면 그 돈 못 받는 거다. 니들이 나가지 않으니 내가 나가야겠구나. 나는 더 할 말이 없어. 수임 씨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수임 씨는 둘 중 어느 놈이든 그 조건 덥석 받겠다고 나서는 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애당초 아들들이 받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지만 그걸 받겠다고 나선다고 할지라도 그런 계약 같은 걸 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수임 씨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아들들은 모르고 있을 테니 큰아들은 며느리랑 머리 맞대고 밤마다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둘째 아들도 둘째 아들대로 이리저리 생각하며 얼마나 따지고 재고 있는지 그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 하는 시간도 부쩍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수임 씨는 하루하루 날짜가 지날 때마다 자식들에게 이제 며칠 남았다 하며 문자를 보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한 안에 그 조건 받겠다고 나서는 아들이 없으면 나는 그 돈 갖고 잠적할 거라 했습니다. 아직 수임 씨가 말한 기한이 며칠 더 남았음에도 막상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아들들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못한 채로 흘러가는 시간을 야속하게 쳐다볼 뿐이었죠. 수임 씨는 자리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 앉아 아들들에게 내놓았던 그 조항들을 다시 꺼내어 읽어봤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못할 것도 없는 조항들인 것 같기도 한 겁니다. 아들들이 지킬 수 없을 조건을 만들어야지 마음을 먹었던 것이니 수임 씨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항목은 이것보다 훨씬 더 센 조건들이었습니다. 그걸 만드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몇 날 며칠 동안 다듬고 또 다듬었던 거죠. 아무래도 조건이 너무 센 것 같아서 조금씩 타협해 부드럽게 만든 게 지금의 항목들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지키지 못하도록 만든 조항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약간의 기대와 여지를 남겨놓은 조항들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흐르고 수임 씨가 정해놓은 기한이 다가올수록 그 마지막 끈을 놓기가 더욱 아쉬워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임 씨는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세차게 머리를 흔들어 봅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 수임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정해놓은 그날이 되어 수임 씨가 아들들에게 역시 너희들은 나를 돈으로 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나는 그런 너희들 은행으로 살 생각이 없다. 그러니 니들 필요한 돈은 니들 힘으로 구해 살아라. 하고 일침을 날리며 의절선언하고 호련히 떠날 그 순간을 혼자서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 대한 미련을 조금씩 털어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들들이 찾지도 못할, 알아도 찾아오기조차 힘든 그런 외지고 조용한 곳에 아담한 집 하나 얻어 텃밭이나 가꾸며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면 수임 씨에게도 아들들은 더 이상 수임 씨가 가진 것 나누고 희생하며 보살펴줄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시끄러웠던 마음이 평온해지자 수임 씨는 이제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달력에서 눈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